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69세 최말자예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어요. 69년을 살아오면서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은 항상 이렇게 일찍 잠에서 깨곤 했어요. 부엌에 나와 전등을 켜니 어김없이 빈 부엌이 저를 맞았습니다. 큰며느리 수진이는 아마 아직도 곤히 자고 있을 거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라고 입으로만 말하지만 정작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준비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에휴, 올해도 혼자구나. 혼잣말을 하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벌써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명절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어 똑같이 혼자 준비하고 있다니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며느리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일단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석이라 장터에 사람들이 몰릴 테니 일찍 가서 좋은 것들을 골라야 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2층에서 큰아들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엄마 벌써 나가시네. 수진의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그러게요.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저희는 좀 더 자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말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켰습니다. 괜히 명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처럼 일찍 나온 아주머니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처지인 모양인지 서로 눈이 마주치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나이에도 명절 준비는 혼자 해야 하네요. 옆에서 고기를 고르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들은 다 어디 갔는지. 저도 모르게 맞장구를 쳤어요.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남의 집 험담하는 사람 되기 싫었거든요. 한우 1등급 갈비 2kg, 명태 20마리, 토란 5근, 도라지 3근.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무거운 것들을 들고 다니는 저를 보며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을 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큰아들 재호만 졸린 눈으로 1층으로 내려왔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는 좀 더 자요. 어제 늦게 잤거든요. 알았다. 너나 씻고 와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어제 늦게 잤다고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장까지 보고 왔는데 말이에요. 부엌에서 혼자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드디어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나가셨더라고요. 응, 장 보고 왔다. 아이고, 제가 같이 가드릴 걸 그랬네요. 말씀해 주시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명절 음식 준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죠. 수진아, 이거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잠깐만요. 화장만 좀 하고요. 화장요? 집에서 음식 만드는데 화장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괜히 참견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토란 겁지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수진이는 화장대에서 일어날 기미가 없었어요. 이번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갈비찜 같이 만들자. 어머님, 저는 갈비찜 만드는 법 몰라요. 어머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거들기만 할게요. 거들기만 한다더니 정작 거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수진이가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저는 새벽부터 계속 서서 음식을 만들어서 배가 고팠지만 괜히 투덜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오후 2시쯤 되니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영자와 그 남편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진이도 많이 도와드렸겠네요.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계속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니에요, 고모님. 어머님이 다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서요. 영자가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참 예의 바르네. 형님 복 많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새벽부터 혼자 모든 걸 준비했는데 마치 수진이가 다 도와준 것처럼 보이다니요. 하지만 괜히 명절에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래, 수진이가 많이 도와줬지. 거짓말이었지만 며느리 체면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이 되어 모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재호의 형 내외, 막내 동생 민수 가족까지 총 15명이 모인 대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 민정이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 살고 있어서 오지 못했죠. 차례상을 차리면서도 수진이는 계속 앞에 나서서 마치 자신이 다 준비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어떠세요? 어머님께서 레시피 알려주셔서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같이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가 직접 만든 건 라면 한 그릇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차례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큰 상에 제수용품을 올리려고 하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차례상 차려요? 전부 간소화해야죠. 갑작스러운 수진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뭔 소리냐? 어머님은 구식이라 이런 걸 고집하시나 본데 이제 바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다 간단하게 하거든요. 구식이라고요? 30년 넘게 이 집 전통을 지켜온 저한테 구식이라고 말하다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조상님 모시는 일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예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계속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영자가 중간에서 말했어요.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긴 해요, 형님. 요즘 세상에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죠.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수진이 편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젊은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고집쟁이 할머니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고. 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괜히 꼰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 차례는 수진이 말대로 간소하게 치렀어요. 평소의 절반도 안 되게 말이에요. 저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친척들은 수진이를 칭찬했어요. 수진이가 참 현명하네. 며느리가 시대에 맞게 잘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구식이고 고집 센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우리 집 전통은 하루아침에 구식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잘못된 걸까요?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게 그렇게 구식인 걸까요? 하지만 더 서운한 건 큰아들 재호의 태도였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 편만 들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진짜 수진이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친척들이 없으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거밖에 모르시죠? 요즘은 다 사 먹어요.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사 먹는 거랑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랑은 다르단다. 정성이요? 그냥 구식인 거죠. 시간 낭비예요. 말이 너무 심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늦게 온 친척 한 명이 더 왔어요. 재호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요. 그러자 수진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환하게 웃으며 마치 효부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저를 구식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수진이 참 잘했네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구나. 친구가 칭찬하자 수진이는 더욱 연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친구가 돌아가자 수진이는 다시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저는 피곤해서 쉬어야겠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절 내내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빨래까지 시키다니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어요. 며느리와 갈등을 일으키면 아들이 괴로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재호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재호야, 수진이가 좀. 엄마 뭔 소리예요? 수진이 잘하고 있잖아요. 친척들도 다 칭찬했는데 아들도 수진이의 겉모습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만 수진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하고 달라요.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수진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우편물을 확인하려고 우편함을 열었어요. 평소처럼 공과금 고지서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 낯선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발신인은 카드회사였고 명의는 저 최말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회사와 거래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계속해서 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옷 구입, 고급 레스토랑 식사, 명품 가방. 모두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곳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만든 게 분명했어요. 바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최말자인데요. 제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 고지서가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말했어요. 고객님께서 작년 5월에 직접 신청하셨네요. 가족분이 대신 수속을 도와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요? 네, 며느리분께서 오셔서 도와주셨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도와줬다고요? 저는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데요. 혹시 그 며느리 이름이 뭐죠? 김수진 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수진이가 제 몰래 제 명의로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사용된 총 금액이 얼마죠? 총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어떻게 제 몰래 이런 일이? 사용 내역 자세히 좀 보내주세요. 네,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메일을 확인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명품 가방, 고급 화장품, 값비싼 옷들. 모두 수진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소비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 장소들이 수진이가 자주 다니는 곳들이었어요. 집 근처 백화점, 수진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이 아이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단순히 게으르고 위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재산까지 몰래 가져다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수진이 친구들과 만날 때 계산도 자주 했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돈이 많은 것처럼 과시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 돈으로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당장 수진이한테 따져야 하나 아니면 먼저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돈 빼먹을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네. 그제야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어요. 왜 겉으로만 착한 척했는지, 왜 친척들 앞에서만 연기를 했는지. 모든 게 제 재산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가족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평소처럼 늦게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수진아, 너 혹시 내 명의로 카드 만든 거 있니?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카드 회사에서 고지서 왔더라. 2,400만 원이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수진이가 태도를 바꿨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이 카드 만드시려고 해서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내가 언제 카드 만들자고 했니?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라. 내 몰래 카드 만든 거지? 그제야 수진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장손 며느리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다 제 몫인데. 제 몫이라고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 벌써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뭐? 내 몫이라고? 당연하죠.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모시고 산다고요? 명절 때도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며느리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때 재우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재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우야, 수진이가 내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2,400만 원이나 썼단다. 재우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뭔가 속삭이자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엄마, 그거 왜 아니에요? 오해가 뭔 오해야?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나와 있는데. 수진이가 재우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늘 저를 싫어하셔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시네요.
그러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정말 연기가 대단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재호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괜히 우리 가정 흔들지 말고. 가정을 흔든다고요? 저는 피해자인데 오히려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신우이 영자가 들렀어요. 뭔가 험악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물어봤죠.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고모님, 어머님이 제가 카드를 몰래 만들었다고 하세요. 정말 억울해요.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영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형님, 뭔 일이에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영자는 믿지 않더라고요. 형님, 수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착한 애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영자야, 증거도 다 있다고. 혹시 형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카드 사기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수진이 편을 들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죠. 수진이가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어머님을 잘 모시려고 했는데 이런 누명까지 써야 하다니. 그래, 수진아, 울지 마. 형님도 너무하시네. 영자까지 수진이를 위로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다 미쳤니? 증거가 다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다들 수진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만 했죠. 재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만하세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고요? 제가 왜요? 재호야, 너 정말. 엄마, 며느리 괴롭히지 마세요. 우리 가정 평화가 더 중요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저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니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약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알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너무 속상하고 외로웠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은 분명했어요. 수진이가 사용한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아들까지도요. 이렇게 혼자가 되는구나.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고립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수진이는 더욱 당당해졌고 재호는 저를 피하듯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내려가 봤더니 둘째 며느리 민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명절 때도 오지 못했는데 갑자기 왜 온 거죠? 민정아, 너 왜 왔니?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러 왔어요. 민정이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더 진지하고 결연한 표이였거든요. 수진이도 민정이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이상하게 경계하는 기색이 보였죠. 민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언니, 안녕하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민정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USB 하나와 서류 봉투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언니의 행동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다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뭔 소리야? 수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언니가 어머님 명의로 카드 만든 거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재호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정아,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민정이가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죠.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한 것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명절 쇼만 하면 돼. 어차피 시댁 재산 다 내 거야. 시어머니는 뭘 몰라. 카드 몇 개 만들어서 써도 모르겠더라고.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돈으로 명품 가방도 사고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진짜 좋더라. 내 돈 하나도 안 쓰고 잘 살고 있어. 저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 더 있어요. 시어머니 죽으면 유산 다 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화면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제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돈을 빼간 증거들이었죠. 이것까지 있어요. 민정이가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은행 입출금 내역이었어요. 어머님 계좌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모두 언니 계좌로 이체됐고요. 재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수진 언니가 어머님 재산을 계속 가져다 썼어요. 카드뿐만 아니라 통장에서도 돈을 빼갔고요.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야. 민정이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민정이가 계속 설명했어요. 언니가 명절 때 착한 며느리 연기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어요. 친척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도움이 되게 하려고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거였어요. 저를 속이고 재산을 가져가려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이건 조작이야. 민정이가 질투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통화녹음, 은행거래 내역, 심지어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며 찍은 명품 가방 사진까지. 재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이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해외에 살고 있지만 어머님이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민정아, 어머님은 늘 억울하게 참으셨지만 이제는 제가 대신 말할게요. 이 집안을 욕심내는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마침내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거든요. 친척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죠. 영자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이런 일을 했니? 이제 더 이상 수진이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수진이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야. 민정이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민정이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 확실했어요. 언니, 이것까지 설명해 보세요. 민정이가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CCTV 화면이었어요. 언니가 은행에서 어머님 도장 가지고 돈을 찾는 모습이에요. 화면 속에서 수진이가 제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제 허락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언니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카카오톡 대화예요. 휴대폰 화면에는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용돈 많이 줘서 좋아. 키읔키읔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 가방 샀다. 부자 된 기분. 키읔키읔 명절 때만 착하게 굴면 돈은 쉽게 나와. 히읗히읗.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재우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여보 아니야. 정말.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뭐가 아니야? 재우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무리 아내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영자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형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고모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친척들도 하나같이 수진이를 비난했어요. 평소에 수진이를 칭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죠.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민정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세요. 이런 사람과 계속 가족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님. 넌 이제 내 며느리가 아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나를 넌 돈 빼먹을 호구로만 봤구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재호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내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수진이 넌 내 며느리가 아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내 재산은 작은 아들과 민정에게 모두 물려주겠다. 재호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재호야, 넌 아내를 잘못 선택했다. 그 결과를 감수해야지. 엄마. 너희 부부는 다시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라. 수진이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도 이 집 며느리였는데.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훔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제 몫인데. 끝까지 뻔뻔하더라고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영자가 수진이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이제 그만 좀 해라. 더 이상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고모님까지 왜 이러세요? 저는 내가 뭘 했는지 다 봤잖아. 이제 와서 뭘 더 말하려고? 아무도 수진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재호도 결국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 우리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재호도 충격이 컸나 봐요. 평소에 순종적이던 재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정말 용서 안 해주실 거예요. 수진아, 넌 나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잖아. 그냥 돈으로만 봤지. 그게 아니에요. 그만해. 이제 끝이야. 민정이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머님을 괴롭히지 마요. 수진이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어요. 떠날 때까지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재호도 며칠 후에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재호야, 내 잘못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잘 보고 사귀어라. 네, 엄마. 그렇게 수진이는 완전히 우리 집에서 사라졌어요. 30년 넘게 지켜온 집이 드디어 평화로워진 거죠. 수진이가 떠나고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았어요. 민정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줬어요. 30년 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민정아. 식탁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해외에 있어도 어머님이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민정아, 넌 어떻게 수진이 일을 알았니? 사실 명절 때 언니 행동이 이상해서 의심했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게 너무 티가 났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거야? 네. 사실 몇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서.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어요. 멀리 있으면서도 저를 걱정해 줬다니요. 재호도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수진이 일로 충격이 컸나 봐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 말만 듣고 엄마를 오해했어요. 괜찮다, 재호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며칠 후에는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수진이 일을 알고 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영자가 말했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 말만 믿고 형님을 오해했네요. 괜찮다. 이제 끝난 일이야. 앞으로는 형님 말씀만 들을게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정이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수진 언니가 사용한 돈 일부를 되찾았어요. 정말? 네, 변호사 통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돈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짐도 덜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정이와 재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집이 훨씬 좋아졌어요. 왜? 전에는 뭔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따뜻해요. 아이들도 느꼈나 보더라고요. 수진이가 만들어내는 차가운 분위기를.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맙다, 민정아. 정말 고맙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30년 넘게 참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구나. 민정이처럼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았어요. 수진이처럼 겉으로만 좋은 척하는 사람보다 멀리 있어도 진심으로 마음 써주는 사람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 69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억울해도 참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수진이 같은 사람은 다시는 제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고요. 그렇게 저의 길고 긴 명절 전쟁은 끝이 났어요. 승리자는 바로 저 최말자였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명절이 되어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민정이가 한국에 정착해서 함께 살게 되었거든요. 작년 추석 민정이와 함께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3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명절 준비였죠.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 잘했다. 민정이는 정말 정성스럽게 도와줬어요.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죠. 친척들이 왔을 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형님,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민정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재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골랐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진이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제 앞의 행복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6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온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민정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계속 수진이에게 당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당당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이 집에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 충분해요. 여러분도 주변에 수진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보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과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